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도쿄의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집 옆에 건물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건물로 별다를 것 없는 집이에요.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모두 불행하게 되어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남자아이, 이렇게 3인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 남자아이는 저보다 1살 위였고 옆집이라는 이유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가족이 이사 온 지 2년 반 정도 지난 후 남편이 경영하던 가게가 망하게 되면서 빚이 생겼고 결국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은 결국 어딘가로 이사를 갔어요. 모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이자 형이었던 이웃 남자아이와 헤어지게 된 건 쓸쓸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을 때의 일이에요. 그 후 빈집이 된 그 집에 1년 정도 지나서 중년의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들은 고교생 자식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역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상대는 고교생이었으니 그 집의 아이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그 집의 부인이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후 2년 정도 지나서 그 집의 고교생 자식이 폭주족에 들어가고 위험한 상해 사건을 일으켜 체포됐어요. 그 사건은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식은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상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일로 부부 사이도 나빠졌고 결국 가정 파괴가 일어나 결국 그 집은 또 빈집이 되었어요. 우리 집 옆에 건물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건물로 별다를 것 없는 집이에요.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모두 불행하게 되어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남자아이, 이렇게 3인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 남자아이는 저보다 1살 위였고 옆집이라는 이유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가족이 이사 온 지 2년 반 정도 지난 후 남편이 경영하던 가게가 망하게 되면서 빚이 생겼고 결국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은 결국 어딘가로 이사를 갔어요. 모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이자 형이었던 이웃 남자아이와 헤어지게 된 건 쓸쓸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을 때의 일이에요. 그 후 빈집이 된 그 집에 1년 정도 지나서 중년의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들은 고교생 자식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역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상대는 고교생이었으니 그 집의 아이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그 집의 부인이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후 2년 정도 지나서 그 집의 고교생 자식이 폭주족에 들어가고 위험한 상해 사건을 일으켜 체포됐어요. 그 사건은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식은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상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일로 부부 사이도 나빠졌고 결국 가정 파괴가 일어나 결국 그 집은 또 빈집이 되었어요. 이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 살고 나면 모두 불행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집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살면 불행해지니까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말없이 그 집이 계속 팔리기만 했어요. 이 집에 대한 악평이 퍼졌고 아무리 가격이 싸져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사하고 나면 빈집이 되고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하지만 그 집에 계속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해졌고 결국 이 집은 사람을 피하게 되는 집으로 소문났죠. 누구도 이 집을 다시는 살려고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집에 대한 소문은 끝내 이 집을 피하게 만들었고 그곳은 이제 그냥 불행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저는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그 무서운 소문을 듣고 나니 저는 그 집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 17살에 결혼하고 19세에 지금 생후 6개월의 딸이 있어요. 남편은 화물선의 선원이라 수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때는 불려가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은 일단 하루 종일 아무 예정이 없어요. 날씨도 좋고 왠지 들떠서 주먹밥 가지고 산책이라고 갈까? 라고 자고 있는 딸에게 말을 건네요. 반찬은 대단한 건 없지만 밖에서 먹으면 맛있게 느껴져요. 도시락과 차를 가지고 뒷산을 올라요. 여름 햇살이 나무에 가려져 의외로 쾌적해요. 때때로 산 옆에 밭에서 이웃이 밭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는 걸 들키면 조금 미안하니까 빠른 걸음으로 위를 향해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게으름을 피워서 느긋하네요. 겨우 목표했던 정상 가까이에 들판에 도착했어요. 여기라면 절구 모양의 교회를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골짜기 제일 밑에서는 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항구 수면이 반짝이고 있어요. 조금 앞 발밑에는 방금 인사한 이웃의 밭이나 나의 집도 보여요. 조금 빠르지만 도시락을 먹어버릴까나? 들판의 구석에 있는 2층 건물 정도의 어느 큰 바위 그림자에서 쉬어요. 햇빛을 가려줘서 시원해요. 먼저 딸에게 우유를 주고 주먹밥을 덥석 문다. 역시 밖에서 먹는 편이 맛있어요.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기분에 잠겨요. 딸도 배가 불렀는지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갑자기 등지고 있던 바위의 끝에서부터 눈부신 흰 섬광이 다가와요. 이어서 굉음과 폭풍. 온갖 것들이 몸에 내던져져요. 이유도 모른 채 무릎 위에 딸을 감싸며 웅크려요. 몇 분이 지났을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살며시 몸을 일으켜요. 낮이 되기 전인데도 어두워요. 뒤를 돌아보니 큰 바위가 사라져 있어요. 튼튼하게 우뚝 솟아있던 큰 바위가 지금은 3m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아직 어두워요. 귀도 이상해요. 정신을 차려보니 딸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알아차리지 못해서. 불안한 발걸음으로 바로 조금 전 마을을 내려다본 장소에 가까스로 도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해요. 골짜기 밑바닥이 모두 회색과 검은 빛으로 뒤덮여 있고 연기와 불이 보여요. 발밑의 밭도 회색빛.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져 있어요. 우리 집도 건물 자체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단지 회색빛의 공간이 펼쳐져 있을 뿐이에요.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세 번째 이야기 틈새. 작년 여름 어느 휴일이었어요.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려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1m 정도 크기의 틈새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 틈새가 있었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던 터였어요. 그때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꽤 서두르는 듯 했기에 저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걸음을 옮겨 추월해서 지나갈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하지만 바로 뒤까지 들려왔던 발소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어요. 도중에 어디 빠질 길도 없고 그렇다고 집 한 채 없는 빌딩 숲이에요. 이상하다 싶어 뒤를 쓱 돌아봤더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까 그 틈새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뭘까 싶었지만 그냥 저 사람도 틈새 안이 신경 쓰이나 보다 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하려던 터였어요. 그 여자는 어떤 주저도 없이 틈새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갑작스런 모습에 나는 새삼 그 틈새에 흥미가 생겼어요. 혹시 지름길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다시 돌아가 틈새 안을 봤어요. 하지만 안은 그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멀리까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금방 전 여기로 들어섰던 여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나중에 날이 밝으면 한번 다시 와보자 하는 생각만 하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어요. 다음 날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던 나는 기왕 가는 길이라 역으로 향하던 와중에 어젯밤의 틈새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젯밤의 기억을 의지해 찾아보니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곳에 틈새가 있었어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일단 그 틈새 안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틈새 안은 입구에서 고작 2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앞으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벽에 혹시 문이라도 붙어 있나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었어요. 나는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자니 저 앞쪽에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런 시간에 웬 아이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생각 없는 부모가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아이가 들어간 것은 오늘 낮에 봤던 그 틈새였다는 것을. 서둘러 아이가 있던 곳까지 달려가자 역시나 낮에 봤던 그 곳이었어요. 그리고 셔터가 내려진 양쪽 건물과 주변 분위기로 전날 여자가 들어갔던 곳도 틀림없이 여기라는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낮에 확인했을 때 이 틈새는 들어가자마자 벽이 나오는 막다른 골목이었을 텐데 딱히 다른 통로 하나 없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나는 틈새를 들여다봤어요. 역시나 그 안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서 나는 근처에 있던 작은 돌을 틈새에 던져봤어요. 아래 벽이 있다면 보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을 줍기 위해 막 허리를 굽혔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어두운 틈새 안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내 팔을 잡고 있었어요.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소리를 치며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손은 믿을 수 없이 아기 힘이 강해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손은 나를 틈새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손에 저항하며 다리를 빌딩의 벽에 걸치고 드러누워 버텼어요. 하지만 손의 힘은 너무 강해 조금씩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어요. 문득 반대쪽 빌딩을 보니 근처에 철제 간판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간판을 잡고 그대로 그 간판으로 손을 후려쳤어요. 팔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일이었지만 눈앞에 일어난 것은 전혀 예상 외의 일이었어요. 간판이 얇고 날카로웠던 탓에 간판에 맞은 팔이 그대로 잘려나갔어요. 갑자기 끌어당기는 힘이 사라졌어요. 나는 그대로 도로 반대편까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하지만 팔에서 잘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고 있었어요. 나는 미친 듯이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마구 내리쳤어요. 내 팔도 부딪혀서 아팠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0번 정도 부딪혔을 무렵 우드득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손이 떨어져 저 멀리 날아갔어요. 나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도망쳤어요. 나중에 냉정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내 팔에서 떨어진 손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는데도 사람의 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팔에서 손이 잘려나갔을 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그 후 나는 밤중에는 그 길을 다니지 않아요. 낮이라면 괜찮지만 더 이상 밤중에 그 길을 지나갈 용기는 없어요. 결국 그 틈새는 무엇이었는지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작년에 실제로 겪은 일이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지장보살. 초등학교 무렵 학교 가는 길에 작은 사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40cm 정도 크기의 지장보살 4개가 길을 향해 나란히 줄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맨 오른쪽 지장보살만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학교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 그 지장보살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고 소문이 파다했어요. 애초에 그 사당은 초등학생이 오르기 힘든 높은 벼랑 위에 있었어요. 또한 사당 주변도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어쩐지 기분 나쁘고 무서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소문 탓도 겹쳐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A가 직접 그 저주를 확인해 보겠다며 친구를 데리고 그 사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함께 따라갔던 친구 셋은 통학로에서 A를 지켜보고 A만 벼랑을 올라 지장보살로 향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장보살을 만진 A의 말에 따르면 얼굴 앞에만 천이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몇 겹의 천이 감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A의 손에 의해 지장보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뭐야, 얼굴이 망가져서 숨겨둔 것뿐이었잖아. 아래에서 기다리던 새 친구도 멀리서나마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얼굴은 마치 무언가 강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금이 간 채 부서져 있었어요. 얼굴을 보고 난 후 A는 다시 얼굴을 천으로 가리려 했어요. 하지만 원래대로 깔끔하게 감는 법을 몰랐기에 그냥 얼굴을 칭칭 감고 마지막으로 턱 밑으로 대충 천을 묶어뒀다고 해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지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후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A는 코에 병이 생겼어요. 하지만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4학년이 되자마자 수술을 해야 했어요. A는 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의 영향인지 조금 얼굴 형태가 변해 못생겨졌어요.
그 후 여름방학 무렵 A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화상까지 입게 되었어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지장보살을 만지고 고작 1년 사이에 A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A와 같이 지장보살을 봤던 나머지 셋은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소문은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면 저주를 받는다 해서 지장보살 얼굴에 천을 풀면 저주를 받는다로 변해 있었어요. A가 화상을 입고 나서 얼마 후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 사당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죠. 폴로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지장보살 근처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빗자루가 보였고 청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지장보살을 수건으로 닦는 걸 우리는 멈춰서서 보고 있었어요. 맨 오른쪽 지장보살은 A가 천으로 대충 가려놨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아저씨는 다른 지장보살들을 다 닦고 그 천에 손을 댔어요. 그거 풀면 저주받아요. 저는 아저씨에게 외쳤어요. 무슨 소리니? 지장보살님은 너희들을 모두 지켜봐 주시고 계시지 저주 같은 건 안 하신단다. 아저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천을 풀었어요. 지장보살의 얼굴은 아름다웠어요. 5번째 이야기 중국 괴담. 벌써 중국에 온 지 2주일가량이 되었어요. 다행히 이번 조사가 끝나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온 팀원들 중에서 저는 인구조사를 맡았는데 특성상 외진 마을도 몇 곳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가는 곳도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깊은 산골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혹시라도 버스를 놓칠까봐 미리 도착해 버스를 기다렸고 방금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깊은 산골에 혼자 가는 게 꺼림칙했지만 곧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마저도 기뻤어요. 하루에 2번밖에 없다는 버스도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원래 왕래가 잘 없는 마을인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몇 정거장쯤 지나갔을 때 사람이 거의 꽉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제가 외국인인 게 많이 티가 나는 걸까요? 외진 마을이라 타지 사람은 경계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한 정거장을 지나쳤어요. 이번엔 꽤 젊은 여자가 버스에 탔는데 저를 보더니 대놓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외모는 아름다운데 예의는 없는 것 같았어요. 초면인데 게다가 얼굴을 보고 대놓고 놀라다니. 실례잖아요. 입을 삐죽 내밀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비어있던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느낌이 왔어요. 방금 그 여자였어요. 게다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바짝 붙었어요.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예요?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빠르게 속삭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니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춰 얘기했어요. 이 버스는 식인마을로 가는 버스예요. 당신은 곧 잡아먹힐 거예요. 그리곤 저에게 어서 버스를 탈출하라고 했어요. 그래, 그런 괴담은 있죠. 중국은 하도 땅이 넓어 범죄를 저질러도 잘 밝혀지지 않고 어딘가에는 당연하게 사람을 먹고 팔기까지 하는 마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결국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여자와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속도를 줄일 때 나는 창문을 열고 재빨리 뛰어내렸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이 여자 말은 어떻게 믿고 나는 뛰어내린 거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다음 버스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약간의 후회감도 들고 괜히 좀 창피한 것 같아 버스를 돌아보니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괴성을 질러대며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어요. 그리고는 일제히 저를 쫓기 시작했어요. 뭐야, 진짜였잖아. 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당황해서였는지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여자가 멍하게 서 있는 내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도망쳐 주었어요. 우리는 버스와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 숨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나 빨리 뛰었는지 목구멍이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았다는 안도감인지 꼭 전자제품에서 전기코드를 뽑은 것처럼 다리가 풀렸어요. 난 큰 바위에 벌러덩 누워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숨을 좀 돌리면 고맙다고 꼭 인사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마터면 뺏길 뻔했잖아. 멍청한 자식들.
그래도 다행이야. 혼자 먹을 수 있겠어. 여섯 번째 이야기 창문에 보였던 그것. 늦은 밤 A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무엇인가를 질질 끌고 있는 듯한 소리가 창 밖에서 들려왔어요. 아무리 길거 맞닿아 있는 집이라곤 해도 이 시간쯤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데 마침 부모님도 여행을 가셔서 혼자 있던 A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소리가 멈췄어요. 그러나 곧 바로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이 똑 하고 울렸어요. A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만큼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려왔어요. 그녀는 용기를 쥐어짜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창 밖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계속 힘없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이런 장난은 그만두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술을 애써 가다듬으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전히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커튼 뒤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느린 템포로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녀는 커튼의 끝을 손으로 잡고 눈을 감은 채 단숨에 커튼을 열었어요. 천천히 뜬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 얼굴에 엷은 웃음을 띠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급히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 들어간 그녀는 금방 일어난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영감이 강한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서랍에서 부적을 꺼내서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부적 덕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안심이 되어서인지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어요.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 A를 친구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적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혼자 돌아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쯤 왔을 때 A는 자신의 집 주변에 경찰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가까이에 서 있는 아주머니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괴한에게 습격당한 여자가 겨우 도망쳤는데 그만 저 집 앞에서 죽고 말았대요. 불쌍하기도 해라. 아주머니는 그녀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곱 번째 이야기 초대장. 꿈속에서 나는 장례식 초대장을 받았어요. 누구의 장례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 나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 집 앞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나 싶어 맨 앞을 보니 희한하게 개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개찰구에 초대장을 넣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옆에는 그 집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는 개찰구에 초대장을 넣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오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개찰구에 초대장을 넣었어요.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개찰구의 문이 닫혔어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내 팔을 꽉 움켜쥐더니 무시무시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뱀 같은 눈이었어요. 잔뜩 겁에 질린 나는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꿈은 여기서 끝났지만 석연치 않은 마음에 귀신을 자주 본다는 B라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친구를 조금 놀래켜줄 생각의 끝에는 겁에 질려 일어났더니 그 여자가 내 옆에 서 있는 거야. 라고 농담을 덧붙였어요. 그러자 B는 진지한 표정으로 방구석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지금도 그 여자가 저기에 서서 널 노려보고 있으니까